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4명 발생을 했습니다. 사흘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설 연휴 검사 건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확산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이동량이 늘어난 데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 단계씩 완화됨에 따라서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백신과 관련된 이슈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살펴보죠. 서유선 기자. 네,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부터 체크해보죠. 네, 연휴 첫날 500명대를 기록했던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휴일의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줄면서 함께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이 집계한 이번 설 연휴 기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375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도 344명으로 확인되면서 3일째 300명대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이 323명, 해외 유입이 21명입니다. 국내 발생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7명, 경기 99명, 인천 9명 등 수도권이 전체 255명으로 국내 발생 환자의 78.9%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모두 6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집계에서 일평균 확진자는 어제에 이어 300명대를 유지하면서 18명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양성률은 크게 올랐습니다. 어제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1.51%로 전날 양성률 1.32% 대비 0.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5명이 늘어서 누적 1,527명이 됐습니다. 네, 서울시 상황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서울은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연휴 기간에도 100명대 확진자가 이어졌군요. 네, 연휴 기간 서울시 상황 계속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일일 신규 확진자는 연휴 직전인 10일 집계에서 183명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뒤에 11일에는 158명, 12일 136명, 13일 152명으로 100명대 초중반을 계속해서 오갔습니다. 어제 저녁 9시까지 집계된 확진자도 151명에 달해서 오늘도 최소 100명대 중후반의 확진자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서울의 주요 집단 감염지로 새롭게 부상한 건 서울 용산구 소재 순천향대 병원입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집계를 종합해보면 어제 저녁 6시까지 순천향대병원 관련 확진자는 누적 7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2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불과 3일 만에 관련 확진자가 70명을 넘어선 건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순천향대병원 본관 8층은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실시된 상황이고 방역당국은 병원 환자와 의료진, 직원 등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어제까지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중으로 검사 결과가 정리되면 관련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과 관련된 확진자도 어제 저녁 6시까지 서울에서만 9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확진자는 이미 100명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또 서울 용산구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가 누적 62명, 구로구 체육시설 관련이 누적 32명, 강동구 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전체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어제까지 모두 355명입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네, 우선 오늘부터 수도권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노래 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의 영업시간도 밤 10시로 1시간 늘어나게 됩니다. 수도권 영화관과 PC방, 놀이공원, 대형마트 등 전체 48만 개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늘부터 완전히 풀리게 되는데요. 다만 지난해 말부터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목욕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은 허용하되 사우나나 찜질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서고속철 SRT의 경우에는 오늘부터 좌석 발매가 전좌석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조치에 따라서 창가 좌석, 그러니까 전체 좌석의 50%만 발매를 해왔던 건데 이번에 단계 완화 조치로 좌석 판매가 정상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만큼 1인당 발매 매수는 4개 좌석 이하로 제한됩니다. 단체 승차권과 입석 발매 제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소식입니다. 한동안 통제가 됐던 군 장병들의 휴가가 오늘부터 다시 허용이 된다고요. 네, 코로나19로 막혔던 군 장병들의 휴가가 오늘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무려 80일 만에 통제 완화 조치인데요. 국방부는 오늘부터 이달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해서 국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 역시 국내 PCR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허용되게 됐는데요. 부대 병력 20% 이내 선에서 휴가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신 장병들은 휴가 후에 부대에 복귀할 때는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 복귀 후에도 공간을 분리해서 생활하게 됩니다. 또 국내 거리두기 2단계에서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되지만 지휘관 판단에 따라서 안전 지역에 한해서는 부분적으로 허용됩니다. 대신 면회나 외박은 계속해서 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코로나19 상황실에서 TBS 서유선입니다. 네, 서유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BS 특보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사장에선 안전모, 운전할 땐 안전벨트가 필수죠.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안전은 무엇으로 지킬까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도 얘기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연휴 끝나고 맞는 월요일입니다. 현 상황 좀 짚어보고요. 할 얘기가 많아서 오늘부터 변화된 것들도 좀 얘기를 나눠보고 백신 얘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4명 발생을 했는데 오늘 상황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선 설 연휴 직전일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휴일이 되기 전 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목요일 날에 환자 발생이 403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는 금, 토, 일에 362, 326, 344명 나왔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적어져서 환자가 줄어들 거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사가 계속 2만 2천여 건을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에 대해서 약 반 정도밖에 검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내용적으로 계속 나빠지고 있다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막 환자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약간 대규모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양성률이 변화가 없거나 다소 오르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 건수는 주는데 양성률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환자 수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검사를 많이 했다고 하면은 환자 수가 400대 후반이나 500대를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검사 수가 적어서 그렇게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수, 목, 금, 토가 되면은 상당히 환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 두 번째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지금 착시 현상으로 환자가 줄어든 것을 소위 틈타서 완화 조치가 됐지 않습니까? 이 완화 조치된 것이 향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관리가 되면은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서 오늘 단계 조정이 완화되는 것이 무색해질 정도로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할 집단 감염 한 가지만 체크를 해보면 서울 순천향대 병원에서 74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와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현재 벌이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다른 집단 감염보다 또 유독 확산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순천향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염려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동안 뭐 신천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서울 아산병원 등등 곳곳에서 확진 환자가 나온 다음에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온 병원 내 집단 감염은 사실은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집단 감염이 생기면 굉장히 취약한 고위험군들이 확진이 되어서 이제 중증 환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염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써왔고요. 그 신경을 쓴 덕분에 확진 환자가 1명, 2명 생긴다고 하더라도 막상 전수조사를 해보면 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천향대병원에서는 이미 지금 74명이 나왔고요. 지금 전수조사를 수천 명 단위로 해가지고 오늘 결과들이 나올 예정인데 더 확진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천향대 병원 내에서 감염 관리에 뭔가 구멍이 생겼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한 틈을 탔을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그 감염 관리에 구멍이 있었다라는 걸 방증하는 대목인 것 같고요. 현재까지 나온 74명만 놓고 봐서도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확진 환자들이 더 나온다면은 그렇게 확인된 확진 환자들 중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지금 뭐 전수검사하고 있으니까 검사 결과 나오는 즉시 또 그걸 반영해가지고 펼쳐 나가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집단 감염의 숫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직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 사이에 확진 환자가 나오면 이제 직원 가족들이 문제가 됩니다. 지역사회로 다시 그렇습니다. 또 그 직원 가족들의 그 동선에 포함되어 네.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좀 굉장히 약간 예의주시하면서 예.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 설 연휴가 끝났는데 설 연휴 고비를 잘 넘겨야 이번 주 돌아오는 수목금토 그리고 다음 주 확진자 수까지 우리가 좀 안정권에 접어든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설 연휴에 정부는 이제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주도에 15만 3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난해 추석 때를 좀 돌이켜보면 연휴를 기점으로 환자가 다시 증가해서 그것이 결국 3차 유행으로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연휴 이후에 증가세로 확 돌아서서 급증하거나 이럴 우려는 없을까요? 그럴 우려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1년을 되돌이켜보고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몇 가지 위험한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4월 말 5월 초에 긴 연휴 기간이 있으면서 2차 유행을 맞게 됩니다. 거기다가 2차 유행이 해결 안 된 상황에서 8월 달, 8.15 집회 그 부근을 맞게 되고 광복절, 그러면서 그 연휴, 그다음에 추석 이렇게 맞게 되면서 다시 상황이 나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겨울이라고 하는 요인은 뭐 특별한 게 아니니까 겨울 요인은 언제나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겨울이 지나서 긴 연휴를 맞게 된 게 이번 설 연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휴가 있으면서 늘 상황이 나빴었거든요. 그런데 올 연휴에 상당한 이동이 있었었고 긴장도 긴 기간 동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긴장도 이완이 좀 됐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번 설 연휴가 지난 즉 이번 주 수, 목, 금, 토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아마 환자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일 확진자가 500명 이상은 나올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설 연휴와 관련된 상황 몇 가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고심한 끝에 거리두기를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개편된 내용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수도권은 2단계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비수도권은 1.5단계로 내려가는데요. 그 2단계와 1.5단계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살펴보면 일단은 마트라던가 이런 곳들이 영업시간이 9시로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업시간 제한이 다 풀립니다. 일단 그게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곳들이 이제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제한되고요. 운영 제한이 아예 해제가 되고요. 예. 그리고 수도권만 오후 10시로 이제 시간 제한만 생기는 것이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전국의 유흥업소라든가 홀덤팝, 그러니까 유흥업소라고 하면은 뭐 룸살롱이라든가 단란주점이라든가 클럽이라든가 뭐 홀덤팝이라든가 감성주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통괄해서 이제 우리가 유흥업소들이라고 해왔는데 사실은 영업을 못했었거든요. 영업을 못했었는데 전국의 유흥업소 그리고 수도권, 비수도권 포함해서 그런 유흥업소들이 다 오후 10시에 이제 영업이 허용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나와서 이제 사우나나 찜질방 같은 곳에 운영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일단 목욕탕 문은 여는데 여전히 그 예. 목욕탕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나타난 사우나나 찜질방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지 못하는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수도권 확산이 잡히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거리 두기를 완화한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강 기자님. 네, 일단은 시민들의 피로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상황이 달라지면서 이제 수도권은 계속해서 조여왔고 비수도권은 계속해서 풀어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형평성 논란이 이제 있었던 거죠.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업종 간 형평성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들이나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난 피로감과 그리고 고통을 호소한 것.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숨통을 터줘야 되는 압박감을 방역 당국이 느낀 것 같은데요. 숨통을 터주는 건 이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영업 제한과 관련된 손실을 화끈하게 보상해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일단 영업 시간을 좀 늘려주든지 아니면은 문을 좀 열게 해주든지 이게 이제 후자일 텐데 지금 손실 보상과 관련된 내용들은 정치권에서 공방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될지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으로서는 일단 영업 시간 제한을 조금 늘려주고 네. 그리고 또 영업 시간을 약간 풀어주고 그리고 문도 좀 열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 그게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세균 총리의 거리두기 하향과 관련한 모두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직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3차 유행을 확실히 끝낼 수 있는 주인공은 결국 국민 여러분이십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도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의 전환입니다. 모든 시설의 이용자 한 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안정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지속 가능한 K-방역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 국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을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도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번 거리두기의 완화는 자율과 책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백신 접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게 자율에 맡겨도 괜찮을지 일단은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종교 집단에서 나왔다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총리의 인식과 철학 이게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우리와는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따라할 수는 없는데 개념적으로는 중국식으로 해야 된다. 개념적으로는. 또 하나는 뉴질랜드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부나 당국이 책임을 지고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자, 자율, 책임을 얘기할 것 같으면은 정부나 국가가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팬데믹 상황이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전시 상황에 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굉장히 위태한 상황에서 정부가 각각의 이해 당사자에게 자율과 책임만을 얘기하고 그러면 정부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국가가 존재하고 국가가 책무를 져야 되는 것은 예컨대 뭐 국토, 영토를 수호하는 거나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자율과 책임에 지금의 팬데믹 상황을 맡긴다. 이게 어딘지가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의 정책을 하는데 국민들에게 자율과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고 양해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되지만 방역의 기조 자체가 책임과 자율이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후가 맞지 않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방역의 기조를 말씀하시는 최고수장의 총리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율과 책임으로 방역을 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처음부터 정부가 지금처럼 부담스럽게 할 필요 없이 모든 업종 다 열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책임져 있게 하고 그다음에 뭐 감염이 되든 어떻게든 국민이 다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길게 지금 이어온 상황에서 이제 와서 정부가 자유와 책임을 얘기한다? 이거 어딘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팬데믹 때문에 상황에서는 자율과 책임의 방점을 찍는 게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울리지 예.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가 나왔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한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는 더 확실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서 국민의 협조는 자율과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협조해달라. 이렇게 나오셔야지 전체적인 기조가 자율과 책임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더 정부의 역할이 백신의 접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시기인데 오히려 이 더 중요한 시기에서 방역을 한 걸음 더 물러선다. 이게 어딘가 맞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걱정스럽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백신과 관련된 일정들이 2시 이후에 이제 브리핑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또 다시 내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수도권은 2단계, 그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완화가 됐습니다. 강 기자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영업 제한이 풀린 곳들이 좀 있고 시간도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사실 수도권 자영업자분들의 불만이 컸었거든요. 뭐 시위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내린 조치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반영돼서 내린 조치인데요.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 시간이 9시에서 이제 10시로 이제 1시간 연장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연장이 된 것을 놓고서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PC방이라든가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졌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매출 회복을 기대하겠죠. 그렇지만은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밤 장사를 하는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9시로 제한되어 있던 게 10시로 1시간 늘어난 것은 뭐 반길 만한 일이지만은 1시간 연장되는 것만으로 매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오히려 더 요구를 했던 것은 뭐냐면 다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라면 그분들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제대로 하고 그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오히려 정석의 방법은 손실보상을 확실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든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은 것인데 이번에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서 손실보상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연장하는 것을 놓고서 아마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1시간 연장해 주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또 불만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또 그런 불만이 나올 수 있고 방역적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는 것이 방역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지요? 저는 이제 영업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유흥업소 그동안 고위험 시설이라고 해서 8개 내지 9개 되는 유흥 시설을 다 이제 뭐 제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10시까지 영업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흥업소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술을 판매한다거나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이 좀 어렵거나 그다음에 산밀이 조성되거나 또는 뭐 소리를 지르거나 춤을 추거나 이런 건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방역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게 이제 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어서 환자를 더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에서 풀렸다고 하는 것도 의아스럽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영업을 못한 분들의 다양한 형태의 이의제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풀리게 된다는 거죠.
방역적인 관점에서만 본다고 하면은 누가 이런 조치를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통은 이해가 되지만 방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강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좀 더 고통스럽더라도 영업을 억제를 하고 대신 국가의 보조금이나 뭔가 손실 보상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방역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역학조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유흥업소가 사실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양가적인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유흥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번 1년간의 유행 기간 동안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또 시민들이 반기는 업소들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손실을 보상해달라 혹은 문을 열어달라 하지도 못했던 사정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곳인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클럽이라던가 뭐 헌팅포차라던가 감성주점처럼 지난 1년간의 유행 동안 집단 감염이 많이 나왔던 곳들입니다. 근데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0시까지 문은 열어주되 여러 명이 노래를 부르거나 같이 어울려서 춤을 추거나 테이블이나 룸을 이동하면서 합석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겠다라는 게 방역당국의 발표거든요. 근데 이게 잘 근데 이게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클럽을 가시는 분들, 헌팅포차를 가시는 분들, 감성주점을 가시는 분들이 목적이 여러 명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혹은 테이블이나 룸을 이동하면서 합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곳들을 젊은이들이 가는 곳들인데 그런 것들을 문을 열어놓고서 근데 이곳에 오면은 이 업의 본질인 노래를 부르거나 네네. 춤을 추거나 테이블 룸을 이동해서 합석하는 걸 막는다라는 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방역에 눈을 피해서 음성적으로 그런 예.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안에서 바이러스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서 가장 방역 면에서만 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만약에 그런 음성적인 부분이 발견이 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걸 좀 강력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될 텐데 이미 일단 거기서 만약에 원 스트라이크가 되면은 지역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바이러스 전파가 이루어진 다음일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떨까요? 3차 대유행을 잠재우는데 핵심적인 조치를 꼽으라고 하면 그중에 하나가 아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였을 겁니다. 이게 큰 틀에서는 유지가 되는데 또 일부는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하나 무엇이냐면 직계 좀비속이 5인 이상 모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족 모임의 경우에는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앞뒤가 안 맞냐면 네. 이 가족 사적 모임을 5인 이상 금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가족에서 전파가 되면 그 가족 중에 65세 이상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위험한 어르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것을 조금 고통스러운 것을 좀 참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자제해달라는 메시지였었거든요. 그런데 가족 모임도 못하게 하냐라고 하는 이 여론의 반발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직계 좀비속 5인 가족 이상은 모이게 하는 것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방역의 관점이나 혹은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르신들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앞뒤가 안 맞는 조치이기 때문에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교수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앞뒤가 전혀 안 맞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포함된 가족 모임은 5인 이상을 허용을 하는데 단지 형제간들끼리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못 모이게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 모임 자체를 가족을 아끼시는 분들이 하지 않기를 권유드린다. 이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가족이라서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히려 더 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즉 어르신들이 포함된 모임은 허용이 되는데 건강한 젊은 사람들 형제 자매가 5인 이상 모이는 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1년을 돌이켜볼 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경험이 더 쌓여서면서도 이번에 방역 조치를 해제하거나 이런 걸 보면 오히려 더 이상한 방향,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그 방역의 관점이나 과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앞뒤가 안 맞는 게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된 변경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시민들로서도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뭐 이렇게 그 가족의 멤버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눠서 퍼지진 않을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실천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어떤 5인 이상 모임은 가능하고 어떤 5인 이상 모임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줄 때마다 사실은 지키는 입장에서는 그냥 다 그냥 모이게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좀 앞뒤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방역 당국에서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할 때마다 그때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집단이라든지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렇게 약간 누더기 땜질식으로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가장 또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가 군부대입니다. 군부대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몇 건 있었었죠. 그래서 그 집단 감염 위험 때문에 민간보다는 한 단계 높은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제한적으로 휴가 금지가 풀린다면서요? 네, 근데 저는 별로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경우는. 왜냐하면 이제 두 예.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지난 1년간의 유행 기간 동안에 군부대에서 몇 차례 집단 감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겨울 유행으로 진입했지만 겨울 유행 국면에서는 집단 감염 사례가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군부대가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이 휴가 금지를 풀렸다고 하더라도 크게 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은 휴가 복귀자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2주 정도 격리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 복귀 후에요? 휴가 복귀 후에 그래서 거의 입국자 관리에 준해가지고 지금 군부대에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장병들이 아니라 출퇴근을 하는 이 장교들 관리만 조금 장교들이나 군무원들 관리만 잘한다면 저는 군대 집단 감염 문제는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일단 뭐 그 안에서의 특정되는 사람들이 또 명확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시 선별 진료소 얘기를 해 볼게요. 수도권 임시 선별 진료소가 축소해서 이제 운영이 된다고 하고 익명으로 받았던 검사를 다시 실명 검사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사실 검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익명 검사를 실시했던 거잖아요. 그런 낙인 효과도 좀 없애고 다시 실명으로 바뀌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은 방역 당국에서 내놓은 이유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화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방역 당국의 이유인데 제가 보기에는 네. 굳이 왜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건 방역당국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테고 그러면 지금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익명검사가 적극적으로 권장이 돼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익명검사를 하더라도 일단 확진을 받으면은 전화번호로 통보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동선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금도. 그런데 왜 굳이 예. 실명 검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약간 기피하게 하거나 거리감을 두게 하는 요인을 만들게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익명으로 검사가 돼 왔던 그런 운영 시스템 실효성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임시선별진료소 숫자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조만간 제가 볼 때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익명으로 하다가 실명으로 전환하는 게 최근에 확진자가 있어서 역학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명으로 전환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선별진료소의 설치 목적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의심이 있으면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검사를 받게 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에 안 맞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조만간 임시선별진료소 숫자도 늘어날 것 같지만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원래 설치 목적에 부합하면서 오히려 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익명 검사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주말 사이 나왔던 뉴스인데요. 국내에서 20대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뇌출혈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하던 중에 병원 내에서 감염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었던 것으로 지금까지 조사 결과는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백신을 맞고 나서 부작용이나 어떤 사망에 이르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나올 경우에는 이게 백신의 부작용 때문인지 아니면 갖고 있던 기저질환 때문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판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씩 좀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젊은 분들도 사망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분들도 사망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유는 뭐냐면 이 코로나19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확진되고 빨리 치료에 돌입하게 되면은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유증도 남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시스템이 우리처럼 3T가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진단도 늦고 치료에 늦게 돌입하니까 젊은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도 막 사망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첫 20대 사망인 경우에는 뇌출혈로 거의 아마 상당한 후유증을 갖고 있으면서 긴 시간 동안에 병원을 입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역도 낮아져 있고 워낙 안 좋으니까 바이러스가 침입이 되니까 순식간에 상태가 나빠져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질문하신 거는 그러면은 백신을 맞고 나서 예. 지금 기저질환 20대 사망자와 네. 연관은 없지만은 혹시 건강하신 분이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백신을 맞고 나서 사망을 했을 때 그것이 백신에 직접 예. 연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걸 어떻게 찾아내냐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독감 백신 예를 들면은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사망한 분들에게 있어서 명백한 원인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은 명백히 인과관계가 없다.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명백히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없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없지 않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단지 없다라고 하는 특정을 하기가 어렵고 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으면은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과연 없느냐라고 물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네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으려고 하는 백신들은 대부분 기저질환자를 포함한 그런 백신 테스트가 된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만 하더라도 각종 심장병, 당뇨, 고혈압 이런 분들이 임상에 참여하신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테스트를 했는데도 테스트를 하는 동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저질환이 악화되어서 사망한 예는 거의 없거나 드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단 안전하게 접종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초고위험군이기 예. 때문에 이런 백신 접종이 강력히 권유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질문하신 것처럼 그분들에게 막상 맞았는데 네. 임상시험 때는 몇천 명 단위로 임상시험을 했으니까 거기에서는 사망자가 안 나왔지만 100만 명, 1000만 명 단위가 되면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예.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서 백신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밝히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이 부분이 보상과도 또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백신으로 인한 사망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을 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쉽지가 않을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명백한 거는 이제 가능하죠. 예를 들면은 아나필락시스가 생겼다든지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잘 알려져 있는 부작용인 사례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에 빠졌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보상은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예. 원인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설사 어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해도 그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 않아서 보상 문제로까지 확대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못다 나눈 얘기는요, 또 내일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